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인사 대신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소장 신지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장인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목 그 자체가 이 목차예요. 그래서 교육의 순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노동법이 뭔지는 이제 알고 근로관계를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고, 근로관계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임금 지급받고,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사용하고, 어느 특정한 날에 휴일 사용하고, 또 이제 좀 다소 장기간 동안 휴가 사용하고, 이 휴식하는 것까지 해서 이 지금 교육의 1편이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으면 또 한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노동법이 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이 뭔지만 이제 간략하게 한 2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노동법 총론 중에 이제 노동법의 의미인데, 이제 헌법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래요. 그래서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이렇게 개별 노동관계법령들을 다 총괄해서 노동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최저기준이라는 건 이제 2가지를 의미하는데, 한 가지는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시급 5,000원에 정해도 되고 3,000원에 정해도 되고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노동관계는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이제 무혈관계가 있다는 전제로 정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하는 일은 좀 수월하니까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우리는 8,000원 정도에 하자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하면 원래 계약 원칙으로는 유효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그 최저임금법에서 9,160원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미달하면 그거는 무효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양상은 최저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더 높이 체결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 다 9,160원만 받으라는 법 없잖아요. 노동력의 질과 양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건데, 더 높이 정하는 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계약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 일은 힘든 일이니까 시급 한 15,000원 정도 하자 하면 이거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으로 최저기준으로서 노동법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기준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로 이제 노동법의 법원인데, 이건 뭐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해야 할 기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기준을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관계에 보면 이제 노동관계 법령, 단체 그 노사 간에 체결하는 단체 협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거든요. 이 법원이라는 거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이 이거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2번째로는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래 법은 위계가 있거든요. 위계가 있다는 건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있고 여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의안,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그 위아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일반 원칙은 동일한 사항이 각각의 규정에 따로 적용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특이하게 근로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규범이든 근로자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법에서는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1년 동안 근무하시면 15일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업장은 노동자가 힘이 세서 연차휴가를 한 20일 얻어낸 사업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노동관계 법령보다 단체협약이 더 밑에 있는 하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적용시키겠다 해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내가 적용받고 있는 근로조건이 뭐지 하고 궁금하시면 근로계약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사업장 내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이 있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돼 있고 단휴가가 안 돼 있는데 단체협약을 보니까 경조사휴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조사휴가도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용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경조사에 관한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동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노동법의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부터 퇴사까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입사하면 사실 근로계약 체결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건 채용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채용은 왜 설명을 안 드리냐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가 이제 그 노동법이 적용되는 양상이에요. 원래 원칙은. 그런데 특이하게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때문에 채용도 좀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채용할 때 뭐 남녀의 성이나 뭐 연령이나 특정한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채용 조건 달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채용 공고에서 꼭 남자가 필요하거나 여자가 필요한 직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놓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명시된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그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우리 직종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을 못 두게 돼 있어요. 동시에서. 실제로는 뭐 면접에서 걸러내서 그렇게 뽑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불공정하게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이제 제한되는 것이 있고 이제 근로관계를 시작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의 개념인데 근로계약도 이름이 계약이잖아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런데 다만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힘의 우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좀 더 유리하게 이러한 근로자들한테 중요한 근로조건은 특히 명시해라. 그냥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명시해라. 명시만 하지 말고 교부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계약에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계약서 쓰는 거지 말로 약속하면 그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계약이니까 이것도 목적이 있을 텐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무만 적혀 있거든요.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의무를 상대방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그게 권리거든요. 그래서 근로 제공하고는 그 근로 제공 의무는 이제 근로자가 지는 거고 그 반대로 사용자는 이제 노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노무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보는 권리의무는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주된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입니다. 이 근로 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시키는 일, 어느 시간대나 시키는 일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 업무, 정한 업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예컨대 어디 콜센터 상담원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다 하면 그 업무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일만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정 시간에 대해서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정이라는 건 서로 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보통 이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시간 정하잖아요. 휴게시간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 시간 동안만 근로제공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요새는 이제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메일, 문자 이런 게 많이 통신 습관을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그래서 퇴근 후나 휴게 시간이나 또 내 업무가 아닌 것까지 해서 뭐 사적인 심부름이나 이런 것까지 그걸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부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근로제공 의무의 내용이 소정 업무에 대해서 소정 시간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근로 제공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인데 이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그냥 임금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나눠서 주거나 날짜를 안 맞춰 주거나 또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거나 상품권으로 주거나 이런 것도 다 임금을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임금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면 모든 의무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에요.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은 껌 한 통 사고 내가 돈 지불하면 거기서 계약 체결되면서 의무도 종료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수적 의무가 있거든요. 이 근로계약의 특징인데 근로자는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의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성실 그 의미는 아니고요. 사용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그 이익에 충실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소극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당신은 열심히 안 해, 성실 의무 있는데 이런 의미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비밀유지, 경합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유지라는 건 사업주가 자기의 재산사 이익이 되는 영업비밀 같은 거 같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업금지는 경이 앞에 경쟁한다는 그 경자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컨대 무슨 꽃집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근로자인데 내가 다른 꽃집에 가서 근무를 잠깐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근처 가까운데 꽃집 잘 되더라 해서 내가 조그맣게 차려서 같은 거에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 경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약정이 없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수적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임금만 주면 땡이냐 그건 아니고 사용자도 부수적 의무가 있거든요.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상적이고 도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거든요.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전한 환경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마다 어떤 작업 활동마다 다 그 규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환경을 정비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지금 시대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 전에는 사실 이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인격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걸 배려 의무라고 하거든요. 앞에 건 안전 의무고 배려 의무는 뭐 이 사람 편의를 봐줘라는 그런 배려 의무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법령에서.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안에서 교육하고 하는 것들 의무가 이 의무를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새는 고객 응대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라고 해서 우리 어디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해보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뭐 산업안전보호법이 언제부터 시행돼서 내 가족처럼 폭언이나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의무에서 발생을 해서 사용자가 그런 녹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상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 설명드릴 때 근로계약도 계약인데 이것저것은 명시하고 어떤 거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어떤 거는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명시라는 거는 그냥 나 너한테 알려줬다고 띡 던져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리는 것이에요. 설명 의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처럼 명시라는 거는 설명 의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시만 해서 부족하니까 근로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임금이잖아요. 임금하고 또 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시간, 내가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 언제 쉬는지, 그리고 휴가는 언제 쓸 수 있는지, 이건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되 이건 서면으로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서면은 말 그대로 종이 말하는 거거든요. 명시해서 주라는 겁니다. 교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임금은 중요하니까 이제 세 가지를 다 명시해야 돼요.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명시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구성 항목은 뭐 기본급 있고 제수당 있을 거잖아요. 뭐 식비, 뭐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뭐 자격증 있으면 자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뭐 위험수당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눠서 명시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면 월급으로 이제 투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제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통 이제 달마다 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21일 정도 근무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21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휴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휴일이 있어도 임금 공제 안 하잖아요. 그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습이거든요. 유급이라고 말은 유급 휴일인데 왜 나 돈 더 안 주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제를 안 하는 게 유급이에요. 일 안 했는데도 줬기 때문에. 매월 월급이 똑같잖아요. 그런 걸 월급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월급제 계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일한 만큼 1대1로 대응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교하기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휴일날 근무하시면 휴일 근무수당 8시간분을 더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 월마다 급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산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 방법을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 덜 받고 있는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알려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급 방법인데 이건 뭐 거의 똑같습니다. 뭐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다가 넣는 데 써 있잖아요. 그게 지급 방법이고요. 요새 직접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방법은 그거고요.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보통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이제 양상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을 한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일 안 하고 돈도 안 받는 휴무일, 일요일은 일 안 하고 돈 받는 주휴일 보통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일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도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휴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주휴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요일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휴일 특정해서 주라는 겁니다. 휴일도 정해져 있어야지 생활 계획을 짤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요번 일요일 바쁘니까 바로 그 전날 내일 출근해서 일하고 다음 주에 좀 한가할 때 쉬어. 이건 내 생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휴일도 특정해서 알려주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들한테 월차휴가 어떻게 줄지, 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 1년 동안 근무한 기본휴가 얼마 줄지, 또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한테 가산휴가 얼마 줄지, 이거 정해서 이제 하라는 건데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써 있으면 그걸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명시사항인데 명시사항은 서면으로 안 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요거는 업무의 내용,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느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이 두 가지는 이제 명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시사항이 중요한 것은 체결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변경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위의 사항은. 왜냐하면 이거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로계약도. 근로자도 계약 당사자잖아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임금, 근로시간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이제 좀 월세나 이런 거 사시는 젊으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 10만 원, 5만 원 올리는 것도 상대방 동의받아서 올리는 거지 다음 연도부터는 5만 원 더 받아볼까? 이게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은 현장에서 보면 근로자분들은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적 힘의 우회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생활계획을 맞춰놨어요. 애를 몇 시에 데리고 오고, 애를 언제 배다주고, 막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다 내가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하면 불리하잖아요. 이것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도 계약 내용이니까, 이것도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계약 당사자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가, 그 사용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바꾸어야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시간순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먼저 설명하고 임금을 설명하는 게 시간순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이라는 건 일한다는 건데 일을 해야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근로계약의 목적도 근로자는 임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는 근로제공이 먼저고 임금 지급이 뒤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임금이 근로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용자가 주는 돈이 모두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연장근로 같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했을 때 가산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에 포함돼야 통사임금인지 알지 그 다음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통사임금에 포함이 돼야 같은 질의 노동력과 같은 양의 노동력을 제공해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예컨대 내 통사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연장근로 하면 50% 가산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1시간 하면 15,000원 받는 건데 내가 만약에 통사임금을 12,000원 인정받고 있다면 18,000원 되는 거거든요. 3,000원 차이면 큰 거잖아요. 시간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보통 평균임금도 임금이어야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할 때 주로 써요. 그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이거든요. 근데 근속연수가 짧으면 뭐 이 금액 차이는 큰 차이 안 나는데 근속연수가 뭐 30년, 40년 이러신 분들은 평균임금이 뭐 몇만 원만 빠져도 엄청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원래 아까 그 근로계약의 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용자가 임금 지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금 지급하는 거면 임금을 안 주면 그 사람 빚쟁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빚쟁이거든요. 남의 노동력 쓰고 돈 안 줬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거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은 처벌하지 않아요. 돈만 뺏어가거나 압류하는 거지.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특이하게 임금체벌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범죄거든요. 임금체벌만. 그래서 빚쟁인데도 내가 돈 안 갚은 우리 배째면 되는 건데 돈 없다고 하고 근데 임금체벌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법원을 안 가고도 간이하게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인 노동청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은 결국은 임금체벌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휴일을 줘야 되는 거 안 주는 거, 휴가 안 준 거, 단체로에서 정하고 있는 무슨 공유수행 같은 거 지급할 거 안 하는 거, 결국은 다 임금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벌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노동청에서 간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임금인지 아닌지 중요한 걸 봤으니까 뭐가 임금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이러이러한 규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대요.
대법원 판례인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의 대가여야 돼. 그래서 근로의 대가라는 건 내 일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는 게 근로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건 임금이 아닌 것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사용자가 주는 것 중에. 그래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이 대표적으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이런 임금은 이제 없을 거거든요. 다만 좀 5인 미만이나 영세한 사업장들 같은 데 다니시거나 하면 그냥 꼭 규정도 없고 매일 반복되어 있지도 않고 근로계약서에는 적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뭐 사장 기분에 따라서 어디 뭐 시골 간다고 그러면 여기도 좀 주고 여름 휴가철에 뭐 돈 좀 보태서라고 줄 때도 있고 김장철에 김장철 보태라고 뭐 돈도 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거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고요. 시비 변상적 급여도 임금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땅히 지출해야 될 돈을 업무의 편의상 근로자가 미리 지출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해서 사용자한테 되돌려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출장 같은 데 가면 숙박비, 여비, 뭐 톨게이트비 이런 것, 유류비 이런 것들 사용자가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내 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사용자가 써야 될 돈 내가 대신 쓰고 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받는 가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임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한 2, 3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복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40만 원에도 80만 원에 이렇게 받는 건데 그건 돈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포인트예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쓰는 건데 현금은 범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금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는 건 요 금액이 가산임금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도 안 들어가고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도 이제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퇴직금 계산할 때 넣어줬거든요. 그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3, 40년 근무하면 굉장히 큰 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임금이 아닌지 근거를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건 좀 의문인데 그 의문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복지 포인트가 왜 임금이 아니냐면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대요. 우리 돈은 사용 용도 제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는 게 우리 돈은 뭐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대대손손 쓸 수 있잖아요. 소멸 안 되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도 가능성이 없대요. 우리 돈은 뭐 손자한테도 주고 아들한테도 주고 조카한테도 주고 줄 수 있잖아요. 양도할 수 있는데 이 복지 포인트는 그 명의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곰곰이 보면 이게 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점이 아니잖아요, 사실. 돈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복지 포인트 줘요. 근로의 대가를 주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근로의 대가를 당연히 지급하는 거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명시에 상관없이 이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이라고도 안 돼 있어요. 이체의 금품이라고 돼 있어요. 근로의 대가로 주기만 하면. 그럼 이 복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질서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갈 거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다툼은 이제 사실 현장에서는 없어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는 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를 이익해서 임금 지급하는 게 근로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의 노동력 써놓고 이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임금 체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임금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민사소송으로 내가 입증해서 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남의 재산 압류하고 어디다 썼는지 감시하면서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남의 돈인데 임금체불이 형사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청을 갈 수 있다는 그 의미로서 임금체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월급 못 받고 있다. 나 거기 갔는데 거기 망할 것 같다. 이래서 임금 안 주는 건 당연히 임금 체불인 거고 꼭 그것만 임금 체불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지급 원칙이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게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럼 임금 체불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청 가서 간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지급의 원칙이에요. 당연한 말 같지만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월급 나한테 대신 좀 이런 경우도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옛날에 좀 어리숙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직접 지급 원칙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용자가 그 사람 그런 거 하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이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근로자한테는 청구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준 거는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갔든 말든 그 사람 사정인 거고 근로자는 여전히 내가 직접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사용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외는 원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다 독립해서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되겠죠, 친권자. 부모님이 대신 이 임금을 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외적으로 그 원칙은 그거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직접 주래. 이게 역사적인 감성이 있어서 그걸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자식한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입양의 요건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의 목적이 대부분 노동력을 쓰려고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식모살이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밖에 나가서 공장 보내고 그 돈 그 자기 계좌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역사적으로 이제 반석적 고려로 이제 미성년자도 직접 지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원래 법률행위를 못해요. 원래 물건도 못 사요. 스스로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부모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산다고 아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니까 이제 물건 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지급의 원칙.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통화라는 건 이제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에 써있는 지폐는 다 이거 말하는 거 통화예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이게 문제가 되냐, 옛날에 그냥 죽어있는 규정 아니냐 싶을 텐데 이게 실제 살아있는 규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 무슨 명제상여금 대신에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한번 보도자를 막 뿌리면서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통화지급 원칙 위반이다. 왜냐? 현금 아니잖아, 지역 화폐. 그 지역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현금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통화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물, 상품권, 지역 화폐, 채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나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받아가. 이런 것도 많거든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고 공사대금 받을 거 있으니까 너 임금 못 주면 그 사람한테 받아가. 얼마나 불편해요. 직접 받고 통화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냉장고 공장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냉장고 100만 원짜리 한 70만 원 해갖고 근로자한테 주고 네 월급에서 70만 원 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옛날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재고 처리도 하고 임금 지급할 돈도 줄이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현물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지급의 원칙이 아직도 이제 유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액지급 원칙인데 깨작깨작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 방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전액지급 원칙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예컨대 한 2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200만 원 한 번에 줘야지 사정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요번에 150 주고 다음 달에 250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임금 체불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우리 임금 명세에서 보면 보통 왼쪽 편에 지급 항목이 있고 오른쪽 편에 공제 항목이 있을 거예요. 전액 지급의 원칙인데 왜 공제하지 할 수 있잖아요. 공제하지 말라면서.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거든요. 보면 법령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사회보험법상 우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 근로자 부담분, 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요거 공제하는 건 사회보험법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공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도 공제하잖아요. 그 공제하는 건 세법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협에 따른 공제도 있거든요. 여기 노동조합 조합원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 조합원이시면 그 조합비 예컨대 뭐 2만 3만 원 되는 거 월급에서 그냥 원천징수 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협으로 정했다면 된다는 겁니다. 단협에 이제 조합비 공제조합을 정한 경우에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체크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나중에 가입하시게 되면 내 월급에서 노동조합 조합비가 2만 3만 나가는 게 법상 근거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기지급의 원칙인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주래요. 일정한 날짜 정해서 줘야 우리 생활계획 할 거잖아요. 그 아무 때나 사용자가 느끼는 데 주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매월 1회 이상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봉제 근로자도 연봉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 때문에. 연봉제 근로자는 연봉제라는 계산 방법일 뿐인 거지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 12분 해가지고 월급으로 주거든요. 그것도 이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회 이상 주라고 했으니까 뭐 주급이나 중간에 달에 15일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건 괜찮겠죠. 1회 이상입니다. 그렇게 주는 사용자가 없을 뿐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임금의 이제 종류인데요. 제가 처음에 임금이 뭔지 말씀드리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양상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임금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어느 건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준근로시간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용어를 달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종류는 아니거든요. 계산하기 위한 도구예요. 간접이거든요. 종류는 아닙니다. 다 같은 임금인데 이렇게 그냥 그 간접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그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뭐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뭐 몇천억 뭐 승소했다 막 이런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조업 공장들은 그 상시적으로 연장 근무를 많이 하는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따라서 그 급여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양가질의 노동력을 제공해도 그 보상받는 임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좀 뭐가 통상인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에요. 정한에 제가 빨간색으로 컬러링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한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 위에는 뭐 정기적 일률적은 뭐 임금이면 뭐 당연히 저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정했다는 건 뭐냐면 사전에 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컨대 오늘 연장근로 4시간을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정해져 있어야 돼요. 통상임금이.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대법원에서는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고정성이 인정되는 되지 않는 대표적인 임금들하고 되는 임금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명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름이면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 하는 예시인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에 보면 시간의 근로 수당은 당연히 내가 언제 시간의 근로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가족 수당 이건 좀 억지인데 저는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 가족 수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좀 재밌는데 그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으로 가족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통상임금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러면 이제 실질이 압축해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사정에 들어서 논리적으로만 변경 가능성이 있잖아. 그 보정성 없네. 그래서 통상임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수당도 이제 아닌 거가 됐고요.
그리고 재직 조건 기준 상여금.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사임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재직이 바로 한 며칠 전에 퇴사한 사람한테는 일할 계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명재사냥금 추석 때 받는다고 해서 그 추석 때 그날 그 연휴 시작하는 전날 근무한다고 그 대가를 주는 거 아닌 거잖아요. 추석은 1년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1년 동안 장기간 근속의 대가를 주는 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할로 계산해서 주면 그 이전에 이미 확정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직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은 안 주고 재직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면 재직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연장금 했는데 내가 내일 그만둘지 추석 전에 그만둘지 추석 일까지 다닐지 안 다닐지를 그게 추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이라면 사실은 다니는 게 통상적이지 그만두는 거 아직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억지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근로일수 기준 수당대도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예컨대 그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예컨대 무슨 장려수당 이런 거 준다고 하면 15일 이상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고요. 복지 포인트는 왜 안 되냐면 이건 지급이 예정돼 있는데 요거는 아까 임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사임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다음에 통사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임금은 판단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수당들인데 직책수당, 직책이라는 거는 직무상 맡은 바 책임의 직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부장, 팀장 이런 거 직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한테 5만 원 주고 부장한테 10만 원 주고 이런 수당들이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미 내가 연장근로 할 때 가장이나 팀장일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수당 논리를 들어보다 보면 승진할 수도 있고 강등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통상적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수당도 내가 이미 자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이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든 생활체육인 자격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자격도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성이 있어 통사임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식비 요건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식비를 밥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식비 현물로 식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식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당연히 통사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밥을 안 먹으면 안 주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없지만.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그날치를 안 준다. 그럼 밥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통사임금 아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먹든 안 먹든 정액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면 그거는 통사임금이라고 합니다. 교통비도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자가운전 보조비라고 해서 좀 차에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 명의로 등록증 있는 차량만 그런 경우는 통사임금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잖아요. 차 명의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누구한테나 주는 교통비들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든 자가운전을 하든 교통보조비로 한 10만 원 정도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고정성이 있다고 통사임금에 해당이 되고요.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면 그것도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통사임금이 아니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준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통사임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기상여금인데 우리 분기별로 보통 한 번씩 주는 정기상여금들이 일반적이거든요. 1년에 한 4번 정도에서 200% 주는 데가 있다고 50%씩 나눠서 4번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기성이 있고 고정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통사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아니래요. 또 재직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재직하든 안 하든 재직한 사람한테는 그냥 주고 재직 안 하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한테는 일할에서 계산해서 지급하면 통사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산임금 산정을 위한 통사임금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이고 근데 요거는 이따가 퇴직은 그 2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임금 좀 설명을 드리면 평균임금은 그냥 내가 받는 전체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의 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산 방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퇴직금 받고 나서 내가 퇴직금 제대로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계산 방법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그게 퇴직일이거든요.
이전 3개월이래요. 90일이 아니고 3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짧은 달이 있는 달은 최저 89일부터 긴 날이 있는 달이 걸리면 92일까지 어느 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한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모든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사임금처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기만 하면 받은 총액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1급일 거잖아요. 평균 임금은 1급이고 아까 통사임금 시간급으로 계산하거든요. 이건 1급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 기준대로 1년 변속 기간에 대해서 30일 곱해가지고 퇴직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면 그 임금 총액은 내가 받는 모든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택시기사분들이 기본급도 있고 해가지고 전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기본급 아예 없고 그냥 산학금 내고 나머지 내가 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는 판례도 있는데 내가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3개월 동안 미친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돈도 막 넣고 그냥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거 매달 안 하고도 했었거든요. 매달도 꺾고 다니고 막 여러 합성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합성했다고 하고 막 돈 넣고 해가지고 내 지급받은 임금을 뻥튀기를 해놓으면 퇴직금이 커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임금 총액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임금이기만 하면 지급받은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총액이 클수록 당연히 퇴직금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89일에서 92일이 되는 거니 혹시라도 한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할 일이 생기시면 2월달이 속해 있는 그 달에 좀 고려해서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모가 작아질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2를 1로 나누는 것보다 2로 나누는 게 1로 나누는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92일로 나누는 것보다 89일로 나누는 게 값이 더 클 거잖아요. 2월달에 28일 있는 달에 퇴직하시면 같은 근속연수를 같은 임금 받고 일하셨더라도 퇴직금이 근속기간이 길면 좀 차이 꽤 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3개월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90일로 하면 다 똑같을 텐데. 그래서 임금의 총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재수당, 상여금 다 들어갑니다. 시간의 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를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열심히 좀 3개월 동안 하시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종류 아니죠. 이것도 기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게 개념인데 이거는 재정 근거가 이것도 무려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달리하자, 뭐 직종별, 지역별로 좀 달리 적용하자 이런 주장은 있어도 최저임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있어요. 이게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폐지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 최저임금 결정돼서 고시되는 거야 보면 아는 거고 그거가 시간도 곱해보면 자기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 과정을 좀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딱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50분 정도 하시죠? 예, 그럼 요것만 하고 싶게요. 네. 중간에 끊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좀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면 좀 뉴스 같은 거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거든요. 원래 보통 이제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한 안을 달라고 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권은 없어요. 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장관이 20일 이내 10일 이상 이렇게 정해서 재심의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3월 30일부터 90일 이내면 한 6월 말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원칙은 6월 말일까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공익위원, 노축위원, 사칙위원 9명에서 27명이 정하는 건데 정해서 이제 6월 말까지는 정해야 되는 건데 이때 정해진 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항상 재심의를 하거든요. 다시 재심의하면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 시한이 8월 5일이에요. 대부분 8월 5일에 뉴스에 뜨는 그 금액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대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무상을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이 27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사칙위원 9명, 보통 경총 사람들이거든요.
노치기업 나오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기업 나오면 정부 측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통 사용자는 이 밑에 방향으로 현실성이 없는 금액을 이제 동결 내지 삭감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노측은 실현 불가능한 금액을 일단 협상의 전술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러날 구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요구하는 건 10,000원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 이제 10,000원, 12,000원 요구하는 거고. 근데 다만 접점이 없을 거잖아요. 서로 계속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퇴장을 합니다, 항상. 노측 이제 뉴스 보시면 사측견 전원퇴장, 노측견 전원퇴장 나올 거거든요. 다 퇴장을 하고 결국엔 공익기관 9명이 결정을 해요. 심의하고 의결해서 의결이 아닙니다. 의결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돼야 되거든요. 의결이. 의결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제 그 안을 제출해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 8월 5일까지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과정을 거쳐서 8월 5일날 고시된 금액이 9,160원이고 그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건 생략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노동법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총론 좀 보고 임금에서 임금의 중요성하고 개념 좀 보고 통상 그 가산임금 지급하기 위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그 최저임금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제 요것만 보면 이제 임금 끝나는데 최저임금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냐면 원래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평균 주수인 4.34주로 곱해보면 한 174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4.34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4.34개 하면 그게 3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 209시간이 돼요. 그래서 209시간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곱해보면 19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기준으로 내가 8시간 일하는데 요거보다 낮게 받고 있다면 구성 항목이 어떻든 계산 방법이 어떻든 최저임금 미달인 거고요. 요거 이상 받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최저임금 다른 법령 위반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이제 적합하게 지급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임금까지 갖고 이제 근로 시간이거든요. 근로 시간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이 왜 중요한지 하고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근로 시간은 임금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임금 총액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실제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임금 총액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현대자동차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귀족 노조가 또 임금 인상 요구한다 하면서 그런 언론 보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동 시간을 보면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급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최저임금에서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워낙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임금이 높다고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 근로시간이 임금의 원인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급이 낮은데 일을 많이 한 것 뿐이잖아요. 임금이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임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뭐 대부분 근로시간일 텐데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시간도 있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이제 개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간인지 아닌지 그 구별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는 거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그런데 우리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밀도 있게 8시간 내내 끊임없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6시간 근로시간 인정받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휘감독 아래 있다는 건 사용자가 내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익시킬 수 있는 상태에만 두면 그건 근로시간인 겁니다. 사업장 벗어나 있고 내가 어떤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안 하고 하면 그건 근로시간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게 근로시간인 겁니다. 앉아서 쉬고 있던 대기를 하고 있던 다 근로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보시면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뭐 당연히 근로시간인 거고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이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어떤 구간에 맡아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정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좀 밀리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잠깐 멈추거나 그럼 그 시간 동안 근로시간 아니라고 임금 공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 거예요. 이제 대기시간이라고 하는데 명심만 대기시간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로시간하고 같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6시에 퇴근하려고 폰 잡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따가 거래처에서 전화 올 때 있으니까 올 때 전화 한 통만 받아주고 메모만 좀 해주고 퇴근해라 하면 전화 받는 거 2, 3분도 안 될 거잖아요. 그 2, 3분만 근로시간 아닐 거잖아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도 이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인 거거든요. 사용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생리활동도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화장실 가서 2-3시간씩 있다 오거나 하면 그건 문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소요시간이 든다는 건 다 근로시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시간에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 교육이 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교육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법정 교육이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이제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 교육들은 사용자가 자기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근로시간 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특정한 날에 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요새는 이거 온라인 교육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새 문제인데 이 다 시켜놓고 집에 가서 아니면 일요일날 가서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로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근로시간도 아니에요. 연장 근로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8시간 일하고 40시간 일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연장 근로로서 실제로 1.5배 지급해야 되는 근로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직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수경비원이라는 직종이 있거든요. 우리 보통 가끔 낙급 보안구역이라고 국가에서 중요한 기관시설 때 경비 쓰시는 분들이 이제 특수경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항만, 공항, 발전소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한 달에 4시간인가 사격 훈련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는 것도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경비업법상 자기가 정해진 의무를 다하려고 근로자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교육시간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주의 일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이 맞아요. 법정교육은 대표적인 예를 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무슨 유치원 보육교, 어린이집 보육교사 따는 1년에 몇 시간씩 직무교육 받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사업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아마 직무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간도 내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이라고 하면 그건 사업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지금 교육활동이 사업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구별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실무상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별 개념만 좀 말씀드릴게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하기로 사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게 미리가 키포인트거든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요. 그래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기로 미리 정했어도 어떤 특정한 날에 일이 있어서 휴가 쓸 수도 있고 그날
뭐 조퇴하거나 지각해서 뭐 6시간, 5시간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미리 정한 시간이 그냥 8시간이면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은 뭐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 시간 말하는 거고요. 시 근로 시간은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원래 연장 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이런 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보셨죠.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하고 그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넘어서서 위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가 원할 수도 있고 내가 일 더하고 돈 더 받고 싶으니까. 이때 시 근로 시간이라는 의미는 위법 적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실제로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일했으면 그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기준으로서 시 근로 시간이고요. 아까 대기 시간은 작업에 의해서 대기하는 그 시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준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 월급제 환산할 때 쓰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보통 209시간, 209시간 하잖아요. 그게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시 근로 시간은 174시간인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35시간 합해서 209시간이 되고 이게 월급제 최저임금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근로계약서 보면 가로치고 소요 근로 시간 써있고 가로치고 월 209시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최저임금에서 설명드린 그거 그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법정 근로 시간, 통상적인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요거를 본 거고요. 요거는 그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 시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걸 이제 시간의 근로라고 해요. 시간 외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의 하위 개념을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간의 근로라고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가 가장 큰 범주고 그 안에 야간 근로도 있고 연장 근로도 있고 휴일 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근로지 야간 근로지 휴일 근로지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야 100분의 50 가산이 돼서 10,000원 받을 거 15,000원 받고 15,000원 받을 거 20,000원 받고 50%씩 150%까지 가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산 임금 지급 사유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라고 하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예요. 이게 다른 나라의 사정을 좀 보면 대부분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만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날에 예컨대 열몇 시간 일하고 다음 날에 좀 쉬고 이런 재량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위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단위로 40시간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주도 제한하고 있지만 일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일 또는 주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연장 근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한 주에 뭐 휴가 쓸 일이 있어서 한 3일 휴가 썼어요. 그럼 나머지 이틀 일해봤자 16시간이잖아요. 그럼 주 40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특정한 날에 내가 한 10시간 근무했다 하면 그 2시간은 연장을 해요. 왜냐하면 주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일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두텁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사용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 1일 8시간, 주 40시간 넘어서 되도록 하지 말라고. 꼭 쓸 거면 돈 네가 50%더 주고 써라.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도 제한하는 이건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팽팽 놀고 하루 한 2시간 더 일해도 그게 연장근로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간근로는 사람이 주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야간 시간대 근무하는 거를 이제 신체적 부담이 평소보다 더하다는 걸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 사이에 30분이다 1시간을 일하면 그거는 이제 야간 근로를 사유로 50% 가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일 근로인데요. 휴일 근로는 근로제한 의무가 없는 날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또 강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걸 보통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휴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 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휴일 등에 근무를 하면 남들 놀 때 일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50%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장 점 찍고 야간 가운데 점 찍고 휴일 점 찍고 이런 경우에는 통사임을 100분의 50 가산하고요. 이 말에 봐서는 이게 하나하나씩 이 셋 중에 하나씩 걸릴 때마다 50% 가산하라는 말인지 두 가지 세 가지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해서 가산하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명확해졌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전에는 이 해석이 분분하면 그냥 문제 생기기 싫으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런 좀 실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휴일 근로면서 연장 근로일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주 40시간 일한 다음에 휴일날 근무하면 당연히 연장 근로면서 휴일 근로일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100% 가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받을 거 20,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하면서 야간에 그 시간대가 또 공교롭게 야간이면 150%에서 논리적으로 최대한 250%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근무하면 10,000원 받으시는 분 25,0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설관리직 근로자분들 보면 뭐 소방이나 전기나 통신하시는 분들 보면 교대제잖아요. 또 2조 3교대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연차휴가 쓰는 분이 한 번 발생하면 대근이라고 해서 그날에 한 30-40만 원 받는 날이 한 1년에 한 몇 번씩 있는 날이 있어요. 보너스처럼. 그게 250% 걸리는 그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실무상 생각을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법이 바뀌었어요. 중복 가산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그전에는 법이 없어서 그냥 실무상 그냥 그 해석이 분분하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계속 해줬는데 불리하게 된 거죠 실상에.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연장하고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는 그냥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주에 40시간 일하고 일요일날 8시간 근무하면 이제는 그냥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50%만 가산하면 되고요. 근데 그 휴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초과하는 근로를 휴일 근로면서 그 날의 연장 근로로서 100% 가산하라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휴일에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의미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가산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근로 시간만 중복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양만 그 중복 가산이 안 된다는 거라서 연장하고 휴일만 중복이 안 되는 거고 야간은 중복이 되거든요. 야간은 시간의 양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리 보는데 야간 근로 예컨대 내가 특정한 야간에 당직 근무자가 빵꾸 나서 누군가 서야 돼요. 그럼 야간 근무하면 당연히 연장 근로면서 야간 근로일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100% 가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교대자 근로자분들 보면 주주야 비비마 이런 거 할 때 야간 근로 걸리면 야간 근로 하면서 연장 근로 그날에 연장 근로거든요. 감단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럼 그분들은 이제 200% 받는 거죠. 100% 포함해서 50 해가지고. 그래서 야간은 중복이 된다. 쉽게 정리하면 근데 연장 휴일은 이제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은 아까 전에 시간의 근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가산해서 주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용자한테 경제적 부담 줘서 이런 거 시키지 말라는 건데 돈으로 안 주고 휴가로 줄 수 있게 가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예컨대 15,000원 줄 거 15,000원 안 주고 어떤 특정한 날 1시간 쉬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돈 더 벌고 싶어서 근무하시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쉬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불리할 게 없겠지만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요건이 좀 엄격해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대요. 특정한 날에. 그런데 휴가를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우리 1.5% 그 1.5를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많은 받고 15,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1시간에 대해서 쉴 때도 1.5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대신 이렇게 쉬는 것도 억울한데 쉬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형평에 맞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휴일근로 8시간 하면 8시간 연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특정한 날 정해서 하루 쉬고 나머지 반차 또 남은 거잖아요. 그거는 모아놨다가 반차 시쓰기 번거로우니까 모아놨다가 연차휴가처럼 나중에 많이 쓰거든요. 그 1년 안에 그런 식으로 많이 실무상 운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봤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총론 보고 임금 보고 근로시간 보고 이제
일하고 돈 받고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될 거잖아요. 휴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게는 근로시간 중에 잠깐 쉬는 거고, 휴일은 특정한 날 정해서 쉬는 거고, 휴가는 다소 장기간 동안 특정한 날에 연속해서 쉬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개념을 합쳐서 이제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게 시간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보통 통상적인 일 8시간 주간 근무자는 이게 문제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되는 건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장애활동 지원사분들처럼 장애활동 지원사분들도 중증장애인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휴게 시간이. 왜냐하면 그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라는, 돌봄 업무 중에 제가 업무는. 집에 가면은 휴게라는 게 대체 근로자가 있거나 그 업무를 비울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쉴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집 가서 장애인 돌보고 노인 돌보는데 누가 그 사람, 자기 생활하려고 맡겨놓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거 봐주러 와서 그 이용자가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1시간 휴게 시간을 사용하게 하려고 센터에서 누구를 파견해서 그 사람 잠깐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 휴게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아이 잠깐 뭐 잘 때나 장애인 잠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쉬라고 하는데 그분들 언제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쉬고 있어요. 그것도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인데. 그래서 휴게 시간을 못 쉬는 실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직 근로라고 해서 정액으로 당직 근로를 야간이나 가사임금 안 주고 10만 원, 15만 원 정액하고 주고 야간에 휴게 시간을 사업장 내에서 한 18시간 머물고 있는데 휴게 시간을 한 10시간씩 잡아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당직 근무라는 것 자체가 응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업무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럼 그 대기 시간 아닌가요? 근데 휴게 시간 정해놓고 휴게 시간 쓰라고 하면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여유 있게 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휴게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개념만 좀 보시면 개념 자체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 출근이나 조기 퇴근은 휴게 시간이 아니에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고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이해시킬 수 없는 상태, 노동력이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거고요.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점심 먹고 싶으면 먹고 그 시간에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은행 가고 싶으면 은행 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업장 내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휴게 시간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밖으로 이제 못 벗어나는 경우에도 뭐 현실적으로는 뭐 위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는 휴게 시간에 대한 규정이 4시간 경우인,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는 1시간 이상 주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문제없는 규정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1시간 점심시간 쓰는 거거든요. 그 1시간이 30분 모여서 1시간 돼서 점심시간을 쓰시고, 실제로 9시부터 6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대는 9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근로시간 인정 8시간 받잖아요. 휴게시간 1시간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크게 문제없는 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도 보면 원래 우리 근로자를 쓴다는 게 한가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쁠 때만 쏙쏙 빼갖고 쓰고 한가할 때는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 돈 벌러 와서 돈 쓰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갔다 갈 수가 없잖아요. 돈 벌러 갔다가 어디 가서 시간대로 커피숍 알바가 다른 커피숍에 가 있어야 돼요. 휴게 시간을 쉬려고. 그래서 바쁠 때만 써먹고 실제로 근로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바쁜 2시간을 써먹기 위해서 그 중간에 텀을 휴게 시간을 4시간, 5시간씩 주는 거예요. 바쁠 때도 부르려고. 너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분 이상,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른 이제 비교 대상으로 다른 국가들을 보면 상한선이 있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하지 말고 장기간 머무르게 할 거면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휴게시간 쪼개기라고 하는데 알바하시는 학생분들한테 많이 악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법 논의가 있어요. 상한선을 두자.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의 개념은 아까 이제 주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거니까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넘기고
이거 공휴일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면 적용되게 됐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빼고는 나머지는 빨간 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일요일, 주휴일하고 5월 1일 노동절 이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취업규칙에서 뭐 정해서 준다거나 단역으로 정해서 하는 약정휴일이었고 실제로 법상 부여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뭐 300일 미만, 100명, 50일 미만, 올해까지 해서 5인 미만, 5인 이상까지 해가지고 전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날은 민간 근로자도 이제 다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받으면서 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휴일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인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쭈루룩 이런 날이 다 그 휴일이라고 정해놨거든요. 각 호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일요일은 보통 주일로 쓰는 거니까 큰 의미였고 그 다음에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여기까지가 국경일이에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리고 설날, 설 전후날, 추석 당일, 추석 전후날 이거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부처님 오신 날, 뭐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요거는 기념일이에요. 제가 국경이라고 기념일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임기 만료 선거일만 공휴일이에요. 모든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보궐선거처럼 어떤 사정으로 빈자리에 선거하는 건 휴일이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하고 지방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요것만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이 있는데 작년에 아마 휴일 너무 겹쳐서 없다고 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로 해서 며칠 더 쉰 적 있죠. 뉴스보도에 나오고 그때 했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로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요거 대체 휴일 요게 좀 헷갈리니까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다 휴일이라고 정해져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체 휴일이라고 하면 공휴일끼리 겹치거나 공휴일끼리 겹치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일하고 겹치는 것도 경우에도 대접을 받는 날이 있어요. 따로. 원래 토요일날 겹치는 건 대체율이 안 되는데 토요일날 겹치는 경우에도 대접을 해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해주는 거예요. 휴일 해준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 대체 휴일이 된 날에 근무를 해도 휴일 근무가 된다는 겁니다. 휴일에 사유라면 50%더 준다면서요. 더 줘야죠. 대체율도 휴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공휴일끼리만 중복되면 주는 것들이 뭐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쭈르륵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휴일 중에서도 토요일에 중복돼도 주는 날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경일이에요, 보면. 그렇죠. 어린이날 빼고 다 국경일이라거든요. 국경일은 토요일날 겹쳐도 대체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체율이 왜 지금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는 대체휴일이 설 추석 당일하고 어린이날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무조건 휴일이 겹친다고 대체휴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휴일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국경일은 특별히 대접을 받아서 토요일날도 쉬게 해준다. 어린이날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특별해서 그런지 그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토요일날도 겹쳐도 대체휴일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체휴일날 근무를 하셔도 그건 휴일 근로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휴게, 근로시간 중에 쉬는 휴게 보고, 특정한 날 정해서 쉬는 휴일 보고, 이건 좀 다소 장기간 동안 특정한 날을 연속해서 쉬는 휴가거든요. 휴가는 이제 보통 약정 휴일이 휴가가 있는 사업장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지자체 이런 데고, 실제 민간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가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 휴가는 실제 아까 임금 말씀드릴 때 제가 통사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은 실제 종류가 아니고 그냥 도구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휴가는 실제로 종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휴가라고 있어요. 연차 휴가 중에 기본 휴가가 1년 동안 산정 기간으로 해서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15일 주는 거예요.
1년 일하면 1년째 되는 날 15일 생기고 그 생긴 날을 못 쓰니까 그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차 휴가는 뭐냐면 1년 안 됐어도 입사한 지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휴가 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그 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 1일 날 1일에 월차 휴가를 하루 주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총 해보면 11개를 받는 겁니다. 그걸 월차 휴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산 휴가는 장기간 분석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최초 입사한 이후로 만 3년째 되는 날 하루 가산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만 2년마다 하루씩 가산돼서 10일 한도로 가산이 되거든요. 이거 이제 기본 휴가 15일에 덧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근무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10일 이제 한계치를 달하면 25일까지도 쓸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휴가는 구별이 돼요. 구별하는 게 뭐 그냥 재미삼아서 구별하는 건 아니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날이죠. 그런데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가 면제된 날이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효과가 크겠어요? 원래부터 그 의무가 없는 휴일이 더 효과가 클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휴일이 하나 껴있어요. 그럼 휴일로 처리하고 휴가로 처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5일 내가 신청했어도 휴가 있으면 휴가 하루 빠지고 내가 4일만 차감하라는 거예요. 쓴 것처럼. 그런 의미로 구별이 이제 그 실익이 있습니다.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휴가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휴가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고 또 언제 안 쓰면 수당으로 바뀌는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휴가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장 생기는 거면 계산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언제 거 생긴 걸 내가 쓰는 거지 하고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보면 예컨대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이 기본 휴가의 산정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그날까지 근무하면 그 날에 이제 퇴근하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15개가. 그런데 그날 생겼으니까 그날 못 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 2021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사용하는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뭐 쓰다 보면 다 못 쓸 때도 있을 거잖아요. 15개 중에 한 10개에서 5개 남았다면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수당으로 바뀝니다. 근로자 사용자 의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 합의 보고 우리 다음에도 이혼해서 그냥 휴가로 쓰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월급날이 1월 15일이다 하면 그 달 임금 지급일에 그 전년도에 못 쓴 5일치의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휴가 수당. 8시간 곱하기 5가 되겠죠. 8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1년의 산정기간으로 해서 1년째 되는 날 휴가가 발생하고 그 날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건 그 다음 날 수당으로 바뀐다. 근데 그 수당 지급은 그 달의 임금 지급일에 일괄해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산휴가인데요. 제가 기본휴가하고 월차휴가는 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가산휴가는 내가 한 5년, 10년 일하다 보면 내가 몇 개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본인 거는 잘 알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써 있어요. 법에. 최초 1년에 초과하는 매 2년마다예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입사하고 만 3년째 되는 때에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 그 다음부터 2년마다 하나씩 생겨서 10개를 한도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10년 일했다 하면 2로 나눠보면 5잖아요. 그럼 정수로 떨어지면 1 빼면 4일이 가산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15년 일했다. 이거 2로 나눠보면 7.5잖아요. 0.5로 떨어지면 0.5만 빼면 돼요. 그럼 7개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치는 밑에 그림에서 21년 일하는 10개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는 그 이후로는 이제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10개가 한도니까. 이거는 기본휴가에 더해서 쓰는 겁니다. 가산휴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 이제 근로 실태를 보면 이제 제가 아니고 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15시간 정도 거기 머무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취침 시간이 필요하니까 2인 1조로 해서 두 분이 4시간씩 번갈아가면서 주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이제
사용자는 휴게 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 텐데 네. 그 실태를 저도 이제 좀 아는데 보면 2인 1조를 근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용자가 2명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한 전형적인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이죠. 그렇죠. 대기 시간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휴게 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처분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온 거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침상 옆에서 그냥 기대서 쉬시는 거잖아요. 보통 아, 보면. 그렇죠. 그 안에서 뭐 쉬는 침상에서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는 그래서 자는데 사실은 이 법리상으로 보면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노동청에 가서 사건을 다퉈보면 네.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실제로 그 시간대에 어떤 업무를 했다는 걸 본인이 이제 근무일지나 이런 걸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시간만 인정해 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뭐와 같죠. 그리고 그때그때 일하면서 그 어떤 업무를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사유로 이런 걸 다 기록해 놓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의 그 노동자 범위가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인정하고 나면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태가 대부분 대동소이 할 거잖아요. 그 내법한 실태가. 그래서 본인들도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기록이 있고 그 근거 자료가 있는 그 시간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법리상은 당연히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으로서 근로 시간이죠. 그런데 실태상은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요양보호사 관련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정책 투쟁을 해야 되는데요. 휴게시설 같은 거 마련하게 하고 TO도 좀 늘릴 수 있게끔. TO가 좀 늘어나야 쉴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통 2인 1조를 근무하시면서 거의 그 병실 안에서 기대서 그냥 쉬시는데 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근로제고 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로치고 소정근로 시간 동안만 근로제고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정근로 시간대는 단톡이나 뭐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업무 지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건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로 시간이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줬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투면서 그것도 같이 논리상 연계해서 이제 다퉈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요새 매체 같은 게 이제 통신 매체나 온라인 매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배짱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직장의 괴롭힘으로 사업자한테 신고하시고 하면 이거 인정받은 사례 있거든요. 이게 그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가 태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예시가 있고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권리 구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업무 시간 외나 휴일에 그 더 이상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 뭐 카톡 내용이 있고 또 지속성, 그 내용의 정도, 뭐 업무의 강도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판단하는데 요새는 좀 넓게 봐요.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보지 않고 이 정도도 여기 해당되나 싶을 정도로 인격 의식이 워낙에 넓어져가고 2018년 이후부터 그래서 아마 또 인정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이 안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주휴일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근무하시는 학생분들도 주휴 수당은 받거든요. 그 주휴일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외로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요러한 거는 그 적용시켜 주겠다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중에 대표적이고 좀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게 주휴일이 되겠죠. 5인 미만은 해고로 그 권리구제도 못해요.
해고도 그냥 그날그날 시킬 수 있거든요. 해고 규정도 적용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영세사업자나 식당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면 당신 내일 나오지만 지금 당장 나가 해도 다툴 방법이 없는 거예요. 5일간 사업자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위헌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자들 그 인격 그 노동자들 근로조건 적용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게 이게 평등권 침해 아니냐 해서 다퉈진 바가 있는데 영세 사업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려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 아마도 계속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죠.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늘은 5명, 내일은 4명이면 오늘은 적용되고 내일은 적용 안 되고 이게 아니라 1년 단위를 놓고 다 더한 다음에 그 연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연 인원에 더해서 가동 일수, 그 일하는 그 사업장 개시하는 날 있잖아요. 그 날로 나눠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5명, 4명, 6명 말 계속 들쭉날쭉한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동일수가 한 250일이 된다 하면 250일을 곱해요. 250일로 나눠요. 그 연 인원을 다 더한 인원을 나눠보면 5.몇 나오면 적용되는 거고 4.9몇 나오면 적용 안 되는 거죠. 연차 휴가도 대체할 수 있거든요. 특정 일로. 근데 대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하게 해야 돼요. 개별사의 서면은 이미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은 그 비번인 날 개인이 신청해서 연차휴가 썼다고 이제 판단한 거일 텐데 이거는 연차휴가 개념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연차휴가의 개념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날 근로일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근로일이셔야 휴가지 비번일이시면 근로제공 의무 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번일은 비번일이에요. 근로감독관이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비번나면 연차휴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 휴가인데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게 비번인데 그럼 그 휴가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비번날 휴가를 사용했다고 좀 양보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7분 8시간 왜 지급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개인이 잘못 그거 어긋나고 나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찾아오면 그 되돌리기 쉽지가 않죠. 처음부터 상담이나 이런 거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